그럼 신경계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경계에서 증상 용어를 하고 있는데요. 자, 3교시는 이제 뇌 무산소증부터 시작을 할게요. 뇌, 세레브랄, 그 다음에 무산소증이라고 해서 어녹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A나 아니면 이제 몸에 N을 붙여서 A나 N이 붙이면 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뭇이 없다라는 이제 접두사잖아요. 그래서 어녹시아 같은 경우는 산소가 없다. 앞에다가 세레브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뇌무산소증인데 이제 뭐 말 그대로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되거나 아예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세레브랄 어녹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4에서 6분이라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뭔가 조치를 해야지 영구적인 손상이라든지 장애가 이제 적어지는데요. 뇌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4에서 6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뇌는 뇌 특성상 어떤 저장 기능이 좀 없다 보니까 계속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요 4에서 6분 동안 공급이 안 되면 뇌는 또 재생 기능이 없다 보니까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서 우리 뒤에서 배울 뇌성마비의 원인이 되는 게 요 세레브랄 어녹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스타그무스라고 해서 안구진탕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눈떨림이라는 그 용어에서도 나왔다시피 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요거를 이제 니스타그무스 안구진탕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안구가 눈이 불수의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 호라이존탈 니스타그무스라고 해갖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눈이 이제 흔들리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티칼 니스타그무스라고 해서 수직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안구 진탕증 니스타그무스 있는 이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할 때 보면 막 눈동자가 막 옆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위로 흔들리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로타리 니스타그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제 그 눈떨림이 있는 이런 유형이 다양한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회전형이냐에 따라서 유형이 있는 요 니스타그무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날콜랩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보시면 슬립 에필랩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에필랩시 같은 경우는 뇌전증 또는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요 날코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날콜랩시 또는 이제 슬립 에필랩시 같은 경우는 수면 발작.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갑자기 수면 발작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수면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용어로는 날콜랩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면마비, 이제 잠을 자는 상태에서 몸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데 시각적이나 청각적 환상이 수면 돌입 시에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면증 환자 같은 경우도 드라마 소재에서 또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저게 날콜랩시구나, 저게 슬립 에필랩시구나 라고 또 한번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좀 용어 이해하시기도 쉽고 또 한번 용어 공부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날코시스라고 해가지고 마취나 혼수, 우리 마취의 용어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신경계에서 보면 날코시스라고 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CO2라든지 이런 이제 약을 사용을 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의식이나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을 나르코시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면이라고 해가지고 힙노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최면하고 나르코시스는 조금 다른 게, 요 나르코시스 같은 경우는 약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의식을 잃게 하는 건데요. 이 힙노시스 같은 경우는 최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이제 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과거라든지 어떤 질병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혼수 상태를 유발시키는 이런 상태는 또 힙노시스 최면이라고 하는데요. 요 나르코시스 같은 마취나 혼수 같은 경우는요,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건데, 요때는 부르거나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거의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한 리플렉스, 반사작용 뭐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요 상태를 나르코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힙노시스 같은 경우, 최면 같은 경우는 감각은 정상적이고, 우리 뭐 최면 상태에서 뭔가를 물으면 대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도 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힙노시스 최면 상태에서 깨어나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디오패틱이라고 해가지고, 이디오패틱 같은 경우는 원인 불명의, 그래서 어떤 자연 발생적인 병적인 상태를 이디오패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인 불명의라는 단어, 원발성 뭐 이런 것들도 쓰기는 하지만 또 의학용어에서는 특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디오패틱 같은 경우는 특발성의, 원인 불명의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갈 때는 앞에 이디오패틱이라는 요 용어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아이아트로제닉이라고 해서요, 여기 아이예요. 아이아트로제닉이라고 해서 의원성의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에게 원인이 있는 또는 의사의 진료로 인한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요, 앞에다가 아이아트로제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원성 감염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또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이 아이아트로제닉 같은 경우는 의사에게 원인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로 인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때 아이아트로제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렉스 테스트, 우리 반사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우리 인체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지 못하는지, 너무 과민한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것을 리플렉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딥 텐던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심부, 딥 텐던,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스 반사인데요. 심부건 반사 또는 깊은 힘줄 반사라고 해가지고, 우리 여기 그림 보시면, 뭐, 쿼드로셉스, 우리 사두근에다가, 이렇게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 보시면 고무망치, 해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들겼을 때 요 근육이 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응을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요. 요 딥텐던 리플렉스 같은 경우는 왜 뭐 유머 같은 데서 보면 두드리고 다리가 이렇게 레스판스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앞에 있어서 뭐 다치거나 막 이런 유머를 사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머를 이용해서 자극을 줬을 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감각 센스가 뇌로 가가지고 반응을 해서 운동 뉴런이, 모터 뉴런이 반응을 하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반사가 없다. 네. 그러니까 스티뮬러스 자극을 줬을 때 요 레스판스 반응이 있어가지고 근육이 이게 쭉 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네, 뭐 근육이라든지 말초 신경 뿌리 또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척수의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해머를 이용해서 자극을 줬을 때 그냥 있네 없네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지까지 같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여기 그 사두근의 그 반응, 그 다음에 레스판스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 운동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힘, 속도, 운동 범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의무 기록지 있잖아요. 의무 기록지에 닥터가 딥 텐더 리플렉스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서 이제 그 두 개의 양성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상 반응이다. 그래서 적으면 이제 반응이 감소되는 거고, 많아지면 과민이 이제 그 반응이 과민해지는 이런 것들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의무 기록지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룸베르그 징후라고 해가지고, 이 룸베르그 징후 같은 경우는요, 좀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요즘은 많이 이제 뭐 그 운동 실조증의 종류를 판별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기는 하는데요. 신뢰도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척수로라든지 손의 병변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그 환자 보고 눈을 감고, 그러니까 반드시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붙이고 눈을 감고 가만히 서 계셔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요 신체가 심하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뭐 이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비틀거린다던가 균형을 못 잡는다던가 그러면 손에 질환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요런 이제 그 방법인데요. 요 롬베르그 징후 같은 경우는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보조 차원으로 하는 그 징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바빈스키 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생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제 그 양성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발바닥에다가 이렇게 가장자리를 자극을 줬을 때, 긁었을 때, 그 아기들 같은 경우는 요 양성 반응,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 돌살 플렉션 밖으로 이렇게 등 쪽으로, 발등 쪽으로 굽어지면서 발가락이 이렇게 쭉 펴지는 것을 이제 그 아기들 같은 경우는 요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성인이 됐을 때도 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추체로 뇌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성인 같은 정상적인 성인은 발가락이 아래쪽으로 오므리는 플란타 플렉션, 이렇게 발가락이라든지 오므라져 가지고 그 플란타 플렉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도시알 플렉션이 된다 그러면은 바빈스키 사인이 양성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뇌의 추체외로 쪽에 문제가 발생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기 같은 경우 요 바빈스키 반응을 또 이제 보기도 하고요. 성인이 됐을 때 또 추체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때도 요 바빈스키 사인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브루진스키 징후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요 브루진스키 징후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반듯이 눕힌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목을 가슴 쪽으로 구부렸을 때, 여기 보시면 엉덩이 관절이라든지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굴곡이 생기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누워서 목을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그냥 반드시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굴곡이 생겨서 요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상태를 이제 브루진스키 징후라고 하는데요. 이 브루진스키 징후도 그렇고요. 케르니히 징후도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뇌막염, 세균성 뇌막염, 뇌수막염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사인이 양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르니히 징후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와이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요 넓적다리 허벅지를 이렇게 복부 쪽으로 굽혀서 90도 각도로 유지됐을 때 무릎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아파요 라고 하는 요 상태를 케르니히 징후 양성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브루진스키 징후도 그렇고 케르니히 징후도 그렇고 뇌수막염일 때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엔세팔리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엔세팔리에 N을 붙여가지고 뇌없음증 또는 그 문해증이라고 해서 뇌가 없는 기형,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또 문해증으로 태어나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앞에 있는 대뇌의 일부만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있는 소뇌까지 뇌가 거의 없는 정도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해증이 있는데요. 이 엔세팔리 같은 경우는 이 두개골 결손이 두개골 결손이 반드시 동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있는데 얼굴 위쪽에 있는 두개골이 없으면서 뇌도 부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없는 요 상태를 엔세팔리라고 해서 문해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세팔루스라고 해서 우리 하이드로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두증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커지는 요 상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수두증, 물뇌증 같은 경우는 CSF 뇌 척수액이 과다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CSF가 유출이 되면서 유출로 뇌실내라든지 수막강에 다량의 그 CSF가 고이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루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이면서 또 후천적인 경우에는 여기 뇌에 염증이 생기거나 뇌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수두증이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뇌 실질이 납작하게 눌려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수두증 같은 경우는 지능도 거의 떨어지고요. 또 신체 발육이 또 잘 안 되는 이런 특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 그 사지 같은 경우는 강직성 마비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경직돼서 딱딱하게 굳는 것을 스파스틱 그 파랄라이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수두증 하이드로세팔루스 같은 경우는 강직성 마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근데 이 스파스틱 파랄라이시스, 이 경직성 마비, 강직성 마비 같은 경우는 뇌성 마비에서도 또 많이 나타나는데요. 요 수두증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수두증은 하이드로세팔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엔세팔로실이라고 해서 우리 실이라는 것은 뭐가 탈출됐다, 뭐 그런 것들 이제 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엔세팔로실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두개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손된 두개골 부분에 허니아 모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뇌가 빠져나와서 삐져나온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엔세팔로실이라고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엔세팔리라고 해가지고 문해증.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두개골이 없으면서 뇌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해가지고 CSF가 이제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은 수막강에 CSF가 고이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고이면서 이제 그 벤트리클이 이제 일나시드 커지면서 이렇게 요 큰 모양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커 보이는 요런 이제 그 두개골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하이드로세팔루스 같은 경우는 지능도 떨어지고 신체 발육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뭐 수명이 이제 길지는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엔세팔로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이제 두개골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허니아처럼 뇌가 삐져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엔세팔리나 하이드로세팔로스나 뭐 엔세팔로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다 보니까 수명이 길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메닝고실이라고 해서 메닝고 그 수막이 실 빠져나온 요 상태를 이제 그 메닝고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것처럼 두개골의 일부나 척추의 고립판에 이렇게 유합이 돼야 되는데 유합 부전이 있어가지고 그 결손부로 이탈된 수막, 이런 것들을 이제 메닝고실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엘로 메닝고실이라고 해가지고요. 척추 수막 탈출증이라고 해서 척추 수막류.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요 스파이나 비피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레이케스키시스라고 해가지고 척추 갈림증이 있는데 얘하고 같이 동반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메닝고실도 그렇고 마이엘로 메닝고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척추 갈림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에 척추 발생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척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결함이 생기면서 척추의 융합이 안 돼 가지고 선천적인 기형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 스파이나 비피다나 요렇게 이제 그 레이키스키시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 척추 융합이 안 됐는데 허리 영치,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 조금 바로 윗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컬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잠재성 척추 파열, 그래가지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밖으로 볼 수 있는 무증상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나 비피다가 앞에 있는 메닝고실을 동반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척추 갈림증인데 척추 수막의 척추류를 동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또 이제 그 위하고 같이 이제 동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증상들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레브랄 폴시라고 해가지고 뇌성마비.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뭐 출생 전이나,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으로 또 뇌에 손상이 있거나 그랬을 때거나, 아니면 출생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분만 당시에 또 뇌에 손상이 있거나, 출생 후에 또 어떤 이제 뇌 손상이 발생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뇌성마비는 영구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비진행성 운동신경 및 정신장애를 동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마비, 세레브랄 폴시 또는 뭐 세레브랄 파시라고도 하는데, 이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이 조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분만 당시에 이제 제대로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난산으로 아이가 분만하는 과정에서 호흡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출생 후에 뇌에 염증이 발생을 하거나 수막염이나 뇌 외상으로 또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우리 뇌성마비 같은 경우 많이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운동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반이 되고요. 청력이나 시력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지능이 지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또 지연이 좀 많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컨버전, 경련이라든지 정신장애를 같이 동반이 되는 게 요 세레브랄 폴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머스큘라, 근육의 디스트로피, 위축이 오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 근육 섬유의 파괴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근육이 위축되거나 허약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이제 선천적인 그 질환 중에 하나가 또 머스큘라 디스트로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또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척추 갈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나 디피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척추가 이렇게 갈리면서 요 사이로 이렇게 실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수막 척추를 동반한 척추 갈림증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허리 엉치 부분에서 많이 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레브랄 펄시,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요, 뇌성마비가 어디에 또 침범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염이나 수막염, 머리 외상이라든지 난산으로 인해서 뇌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서 뇌의 어디 부분을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 운동 장애가 편마비적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양쪽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노패시라고 해서 그 한쪽만 이제 마비가 되느냐, 이렇게 뇌의 침범 부위에 따라 가지고 뇌성마비가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뇌성마비라든지 여러 가지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질병명이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해서 뇌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염 하면 학생들 일본 뇌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본 뇌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기, 그래서 요 바이러스,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가지고 걸린 요 아보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일본 뇌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출혈성 뇌염으로도 또 이제 우리가 뇌염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요 엔세팔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졸음뇌염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뇌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졸리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잠을 자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염, 엔세팔라이티스를 졸음뇌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닌자이티스라고 해서 수막염, 뇌막염 또는 뇌수막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요 메닌자이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아니면 TB균, 그 다음에 곰팡이, 푼더스에 의해서도 감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면역력의 감소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래서 메닌자이티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라든지 노인에 많이 발생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요 뇌수막염, 메닌자이티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그 severe headache, 심한 두통을 너무 심하게 호소를 하고요. 널지아, 구역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프넥, 스티프넥이라고도 하고, 넥 스티프니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목이 굉장히 뻣뻣해지는 요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토하고 토하려고 하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고 뇌가 뻣뻣하고 그러면은 뇌수막염, 메닌자이티스를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 룸바에서
그 CSF를 뽑아가지고 그 뇌수막염 검사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푼두스가 발견하는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검사를 또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척수염, 마이엘리티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병원체, 병원균에 의해서 척수에 이제 생기는 염증을 얘기를 하는데요. 요 마이엘리티스 같은 경우는 피버, 발열이라든지 사지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척수염은 그 이완성 마비로 시작을 한대요. 예, 그래서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뇌성마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증상 같은 경우는 스파스틱 파랄라이시스라고 해서 경직성 마비, 강직성 마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요 척수염 같은 경우는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라고 해서 이완성 마비.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딱딱하게 굳게 마비가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뭐 그 하반신 마비이신 분들 보시면 그 다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척수염일 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각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설 장애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오 엔세팔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요. 회색질 뇌염이라고 해서 우리 보면 이제 뇌에 이제 그 회백질, 그래서 우리 뭐 주로 이제 그 세레브랄 콜텍스 뇌 이제 피질에 많이 이제 그 회백질이 있었잖아요. 고기에 염증이 발생을 하는 것을 폴리오 엔세팔라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헙스 조스터라고 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수포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또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대상포진 헙스 조스터 같은 경우는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수두를 일으키는 헙스 조스터 바이러스가 이제 그 수두를 일으켰다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잔재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또 활성화가 되는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대상포진 헙스 조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리액티베이션이라서 재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이런 그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을 대상포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플 조스터 같은 경우 단순포진, 헙스 조스터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